국민의힘에서 또 당권은 또 누가 갖게 될까? 네. 새로운 또 국민의힘 내 이제 후보군들이 어떤 네.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도 또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시청자들하고 얘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런 얘기가 어저께 네.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재밌었는데, 야, 기이하다. 네. 총선은 폭망했는데, 저는 뭐 폭망 정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네. 망했다 정도 생각합니다. 총선은 망했는데, 대권 후보는 풍년이다. 그러니까요. 네. 알지 못했던 네. 이게 참 정치와 선거가 정말로 선거 하나가 이렇게 국면을 바꾸는 것 같아요. 재밌지 않아요? 네. 예. 아니, 선거는 어쨌거나 이제 보수 유권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알짜배기처럼 다음번 대선에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원희룡 그 후보만 빼고는 다 살아났는데 문제는 원희룡 후보는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짐으로써 살아나는 아주 재밌는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야 대권 잠룡 이렇게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 특히 이제 어제 얘기가 많이 됐던 사람들 이제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왼쪽부터 한동훈. 네. 한동훈은 작년 12월에 해성과 같이 나타났죠.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결국에는 이제 낙마를 하고 거의 이제 선장을 잃은 국민의힘을 네. 맡아가지고 이제 장관을 버리고 나왔죠. 그렇죠. 네, 원희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을 저격하면서 국토부 장관을 버리고 버리고 나왔죠. 나와서 딱 나 개항을 간다. 이재명 들어와 네. 했던 분입니다. 자, 나경원 의원. 이재명 대표가 6번이나 저 동작을을 방문하면서 나경원 죽여라. 또 막 냄비 막 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험지에서 싸워서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5선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진짜 대단한 거죠. 저 기록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김태호 의원. 예, 김태호 살아나는 거는 대박이다. 그쵸. 이러잖아요. 김태호 전 지사죠. 그러니까 네. 경남도지사도 했고 그리고 저분은 지금 해봤더니 경남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이런 데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략공천을 통해서 원래 본인이 계속 선수를 쌓아오던 밀양 지역을 떠나서 그 문재인 권역이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는 양산을 거기 김두관이 나오거든요. 네. 민주당. 거기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두관과 붙어서 연승의 신화를 네. 계속 달성한 사나이. 즉 원정 경기 가서 완전히 또 이기고 그쵸. 온 사나이. 김태호. 이렇게 홈그라운드를 지금 버리고. 네, 예. 이렇게 얘기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예. 윤상현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지금 그 인천이 14개 지역구인데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인천이 이긴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인천에서 윤상현 의원 지역구가 이겼습니다. 남영희를 이기고 남동 그 미추홀이죠, 거기. 거기서 본인이 원래 지역구인데 이번에는 워낙 민주당세가 강해가지고 윤상현 이번에 떨어지는구나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개인기로 그 지역을 뒤집은 것 같아요, 결과를. 자, 그다음에 조정훈. 조정훈도 마찬가지죠. 저 서대문 갑이지 않습니까? 마포갑. 예, 마포갑이죠. 마포갑도 정말 뭐 마포을이 워낙 저 야당세가 더 강한 건 맞습니다만 마포갑 지역은 좋은 아파트들과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재개발되고 하면서 굉장히 부자 동네가 됐다고 그렇죠. 해요. 그리고 그런데 마포갑이 원래 예. 노웅래 의원이 계속 했던 네, 데예요. 노웅래 의원이 계속해서 저기도 정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던 데였는데 저기를 이를테면은 조정훈 의원은 저 진보를 버리고 또 이 보수로 다시 전향한 귀순용사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귀순용사로서 저기서 성공해냈다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네. 네, 여야의 잠룡군을 저렇게 정리를 해보면 6명인데 지금 야권에 누구 있느냐? 저 두 사람 얼굴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당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에서 다른 대권 후보가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튀어나오는 순간 정마자 정을 맞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국. 조국당은 조국 말고는 없겠죠? 그래서 이름도 조국혁신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야권은 이번에 192석을 가져가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번 대선 후보를 생각을 해보면 저런 그림이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은 그 국힘이나 정부 여당 쪽에서는 윤석열 용산의 힘이 이렇게 어쨌든 약해지면서 네. 그 숨어있던 다른 그러니까
후보들의 실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숨어있던 힘을 드러내는 반면에 지금 이재명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일당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네. 그 호위부사들이 철저히 둘러싸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기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적할 만한 누군가 머리를 들이댄다? 그냥 가서 그냥 거의 그냥 융단 폭격을 아마 해버릴 겁니다. 그럼요. 그런 상황이 된 상태로 2027년 대선까지 가겠다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당내에 뭐라고 그러지? 역동성, 막 이런 막 움직이는 힘들은 국힘이 훨씬 더 앞으로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 재밌는 그렇게 게 또 생각합니다. 뭐냐면은요. 저 두 사람 조국과 이재명의 공통점은 지금 급식 예정자라고 급식. 지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을 기다리는 급식이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 조국 씨는 이를테면 대법원에서 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보고 있겠죠. 보고는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하지만 또 지금 이번 선거판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번 선거판을 만든 건 결국은 판사들입니다. 그렇죠. 판사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너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저 두 사람을 구속하지 않은 바람에 지금 밖에 나와서 선거에 또 정권 심판 바람을 막 또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판은 판사들이 깔아준 건데 다음 판도 판사들이 깔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저 누굽니까? 유창훈 판사 결국 네. 체포영장 나왔을 때 발부 안 했던 구속영장. 그리고 또 지난 2월에 조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법 형사 13부 네. 김우수, 김진아, 이인수 네. 판사 3명. 이 사람들이 조국에 대해서 2년 실형, 그리고 심지어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실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면했거든요. 안 했거든요. 그럼 이제 아마도 이런 총선이나 이런 일정을 감안해서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총선 끝났잖아요. 총선이 끝났으니까 빨리 남은 재판 일정들을 진행을 시켜서, 어떻게 본다면은 정치에 영향을 법원이 미치지 않으려면 이거 빨리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만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대법원도 판단을 해줘야 되고 이재명 재판도 계속 더 빨리 이제 진행을 해서 빨리 끝내줘야지, 오히려 계속 그거 맞춰서 늘어뜨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법원 때문에 정치판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법원이 플레이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법원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이 정치하는 거죠. 저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어요라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법원이 이 정치를 하고 있는 마당이기는 한데, 네. 그러나 결국은 저는 사법부의 그래도 기본을 지키는 원칙성, 이거를 저는 믿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조국과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를 둘 다 100% 피해간다라고 보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로 누가 있느냐? 그러면은 여권의 대선 후보로 누가 떠올랐느냐? 이거를 보면 국민들께서, 특히 이제 보수층께서 이번 총선은 굉장히 망한 총선으로 보이지만 기이하게 4월 10일 저녁이 제일 힘들었다가 4월 11일 날 좀 회복되고 4월 12일 조금 더 나아지는 네. 이런 결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아주 특이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도 저 40% 지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좌파가 20년 이상 집권할 것 같다 하는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정말 의외의 변수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은 1% 미만 차례 이겨서 너무 답답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제 체감상 주위에 너무나 진보나 좌파 혹은 보수 중에서도 정말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선거를 이긴 것 자체가 아주 혁명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늘 정치의 돌발 변수가 정말 많은 나라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패인이 되고 오늘의 패배가 또 내일의 밑거름이 네.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제가 우리 박은재 에디터 말씀하신 동안에 기사를 찾아봤더니 법원이 네. 선거 결과 나오자마자
조국 상고심 배정을 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정경심 씨 네. 재판을 그 최종심을 맡았던 그렇습니다. 그 재판부입니다. 대법원 3부에 네. 배정이 됐고 이게 네. 어제 그러니까 배정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재판부가 대법원 3부이고 이 재판부는 정경심 부인 정경심 유죄 판결한 재판부이고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고 합니다. 엄상필 대법관은 2021년 서울고법에서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확정했던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국 씨 측에서는 이거 기피 신청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내 마누라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그러네요. 내렸던 사람이라서 나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피해 주세요라고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티끌을 모아서 예. 언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니 작은 거 하나 갖고 없는 음모론도 만드는데 자기네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구성 요건 하나라도 있으면 아마 다 갖다가 끌어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